네, 국제금융계의 큰손 조지 소로스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가 잇따라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 시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곽수종 경제학 박사를 모시고 최근 국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소로스가 중국 경제 경착륙론을 제시하자 중국이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만큼 소로스 영향력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뭐 조지 소로스 그러면 자신의 펀드를 비롯해서 헤지 펀드를 몰고 다니는 에이크만 같은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상당히 해외 환율 시장에 투기를 야기를 해서 많은 부를 챙겼던, 뭐 잘 아시겠지만 92년도 영국 파운드와 한번 공격을 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97년도 외환위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97년 또는 95년 태국 바트와도 한번 공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97년 초반에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도 조지 소로스가 앞장을 섰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21일 날 아마 다보스 포럼에서 조지 소로스가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는 이거는 돈을 찾으러 오는 성냥이 같은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좀 발끈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도 소로스의 말에 세계 경제가 정말 따라서 움직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에 또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중국 경제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보니까 과연 이대로 또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한 세 가지 갈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있지 않습니까? 한 3조 8천억 달러를 2015년 연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한 5천억 달러가 줄어서 3조 3천억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5천억 달러를 어디에 썼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달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달러에다가 바꿔주는데 미국 국채를 가서 팔고 달러를 가져와서 바꿔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사실은 성동격서라고 해서 동쪽으로 치는 듯하지만 노리는 것은 다른 쪽이다. 무슨 말이냐면 본토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홍콩과 상하이 주식시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경제 성장을 6.9% 이거는 말이 안 되고 4%다라고 하면서 경착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하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지만 더 민감하게 출렁거리는 건 홍콩 주식시장이겠죠. 그러다 후광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홍콩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 변화를 놓고 보시면, 절하를 놓고 보시면 중국 위안화의 환율 절하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콩 달러화는 거의 수직으로 지금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가 노리고 있는 건 홍콩 달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신흥국 경제가 이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상당히 그 외환 유출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한 지난해 동안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이 신흥국으로부터 빠져나갔다 그러거든요.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면 결국 중국 경제도 어떤 면에서 신흥국을 모두 다 지탱할 수 없으니까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세 갈래 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로스와 중국 간 뭐 기싸움도 기싸움이지만 이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만큼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국 경제라고 하는 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조업 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착륙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제조업이 붕괴되면 그 다음 순서는 금융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계, 우리나라처럼 수출 결제를 해야 되는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달러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3,500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지만 일순간에 단기 채권으로 나가야 될, 그러니까 1개월 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반 정도가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신흥국 경제가 심화된다면 우리 경제도 덩달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중국도 위안화를 절하하고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루피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절하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도 절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네, 우리 경제 효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상하이 증시 폭락 그리고 최근 계속 두드러지는 위안화 약세 현상까지 짚어주셨는데요. 6개월 동안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6%나 지금 하락했다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구체적인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 위안화가 보통 한 6.3위엔 정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6.5위엔으로 치솟아 오르고 올해 들어서도 한 1.9% 정도 이렇게 위안화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3% 정도 절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안화가 절하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이 중국 돈을 버리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고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조지 소로스가 흔드는 그런 뭐 금융시장의 한 장면도 있겠지만 결국 중국 경제가 4%에서 5%의 실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 투자해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투자했던 돈을 빨리 빼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놓고 보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유동성이 움직이는 게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가 연초에 시작할 때 한 3,200 정도 되었다가 지금 2,700까지도 내려가고 이게 2,400까지도 상하이 지수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 연계된 ELS라고 하든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중국 경제에다가 투자한 부분, 홍콩 증시에 투자한 부분의 손실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손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또 위안화 절하 이 같은 상황에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데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 문제나 금융시장 개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FTA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FTA 조항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거나 환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문제를 하게 되면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홍콩 같은 경우에 조지 소로스가 공격을 했을 때 금리를 하룻밤 사이에 100%로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66%까지 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66%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하룻밤 사이에 66%까지 치솟는다는 건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돈을 바꾸지를 못하죠. 왜? 여기서 66%의 금리를 주는데 0% 금리를 주는 미국 가져가봤자 손실이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묶어 놓는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려서 20%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외환위기 당시에 30%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1,166조. 기업부채 1,500조, 이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의 치마가 우리 한국 경제에 바로 직격탄으로 날아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기준금리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한국은행이 4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어땠습니까? 실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제에 나타나는 효과는 어떻게 보이나요? 단편적으로 내수 시장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보통 집가의 한 80%, 74% 정도 전세가가 되다 보니까 낮은 금리다. 빨리 갈아타서 집을 사자. 부동산 경기 좋았죠. 수출 시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절하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출도 약간 불황형 흑자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거나 아니면 불안한 착륙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한국 경제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 정부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또 마냥 환율을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은 중국과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니 우리도 원화 절하시키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마냥 그렇게 절하를 시킨다 보면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법적인 문제, FTA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소송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유가나 금, 동 이런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존재가 한다. 그래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그닥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웬만큼 원화 절하를 해서는
높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우리 증시에는 영향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 지수가 거의 뭐 한 300포인트 이상, 38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상하이 지수도 한 3%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엔화의 그런 양적 팽창 정책이 발표되면서 결국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치닫기보다는 서로 공조하는 양적 완화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증시는 아마 유럽을 비롯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 투자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 ELS도 주식 연계증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생상품 연계증권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유가를 예상할 때 한 배럴당 60달러, 80달러 예상을 해서 계약을 했을 건데 지금 이게 30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또 연계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 부분에서 발생될 손실이 또 1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의 많은 투자가 분들이 ELS라든지 홍콩 ELS라든지 또 DLS 같은 파생상품 연계 주식에서 거의 한 3조 원 가량의 손실을 예상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리 금융당국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홍콩이 했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홍콩 같은 경우에 홍콩 달러의 그 절하를 갖다가 막기 위한 노력으로 금을 상당히 많은 양의 금을 매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이용한 방어 전략이 하나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돈을 갖다가 인출해 나갈 수 없도록 대출에 그러니까 환전을 많이 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외국인들이 원하는 양의 달러를 바꿔주기보다도 바꿔줄 수 있는 양을 정해놔 버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홍콩의 사례를 잘 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네. 우리가 단순히 이자나 환율만 가지고 국민에게 어떤 위험을 호소하기보다는 정부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